9번 문제를 보자. 다음 중 업무무관 관련 경비, 송금부산입 항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업무랑 무관한 경비 관련 송금부산입 관련 범위에는 항목의 관련 범위에는 업무무관 부동산 및 업무무관 자산의 취득과 관리에 따른 비용, 유지비, 수선비 이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비용이 포함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업무랑 무관한 자산 취득 그 다음에 수선비 모든 비용이 다 포함이 되는 거 맞고요. 출자자, 소액주주나 제외된다고 나와 있어요.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 사용료 이에 관련되는 지출금도 업무랑 무관한 경비에 속합니다. 업무랑 무관한 경비는 송금부산이 있다는 게 가장 기본인 거 알고 있으시면 되고요. 업무무관 부동산, 업무무관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의 차익과 관련이 있는 비용 또한 업무무관 경비에 포함되는 거 맞고요. 업무무관 자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은 취득 부대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부터 틀렸습니다. 취득 부대비용이에요. 자산 취득원가에 포함이 됩니다. 취득세 등은 무조건 자산 취득원가에 포함이 되는 거야. 4번에 틀렸습니다. 다음 중 세법상, 법인세법상 손익귀속 시기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 1년 미만 건설 용역의 경우에는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입금과 송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 문장은 인도 기준으로 진행 기준이 아니라 인도 기준으로 입금, 송금 처리할 수 있다라는 그 뜻입니다. 1년 미만의 건설 용역, 원래 건설 용역은 진행 기준이거든요. 진행 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되는데 1년 미만의 기간의 건설 용역은 목적물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입금과 송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라는 문장의 표현은 완성 기준으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맞습니다. 금융보험업 이외의 법인이 이자 수익을 발생주에 따라 회계 처리했을 경우 법인세법상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이자 소득에 대해서 이를 인정한다. 맞습니다. 그 미수수익이 여기 봐요. 미수수익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미수수익이 크게 원천징수 대상 미수수익이 있고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미수수익이 있습니다. 즉 차변의 미수수익, 대변의 이자수익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 차변의 미수수익, 대변의 이자수익. 원천징수 대상은 얘를 입금불산입합니다. 입금불산입.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그냥 입금이에요. 입금, 즉 세무조정 없습니다. 즉 세무조정이 없어요. 이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면 예를 들어서 은행에 정기 예금을 했습니다. 1억을. 대변에 보통예금 1억. 차변에 정기예금이 1억. 은행에서 이자 줄 때 다 줄까? 세금 떼고 줄까? 세금 떼고 주겠죠. 그러니까 이게 원천징수 대상이라는 얘기야. 12월 31일에 미수수익 1,000만원, 대변에는 이자 수익이 1,000만원. 이렇게 해서 수익 마이너스 비용은 단기 순이익 계산할 때 이렇게 수익에 1,000만원이 반영이 된 거예요. 수익에 1,000만원이 반영이 됐는데 은행은 원천징수 대상이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거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원천징수 대상이에요. 그럼 나중에 은행에서 받을 때 세금 내라. 지금 세금 내지 마라. 라고 해서 입금불산을 판다고요. 지금 세금 내지 말고 나중에 언제? 만기가 돼서 받을 때 세금 내라 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냥 단순히 원천징수 대상 미수수익은 입금불산이 판다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대표이사한테 1억을 대여를 했습니다. 대변에 보통예금 1억, 차변에 단기대여금 1억. 그럼 나중에 대표이사가 회사에 이자를 줘야 되겠죠? 대표이사가 이자를 줄 때 세금 떼고 줘요? 그냥 줘요? 그냥 주겠지. 개인은 원천징수 권한이 없어요. 개인은 원천징수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돈 줄 때는 그냥 주는 거지 원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네는 12월 31일에 차변의 미수수익 1억이 아니라 1,000만원, 대변의 이자 수익 1,000만원 이렇게 똑같이 분배를 해서 수익 마이너스 비용 단기 순이익을 계산할 때 요 이자 수익 1,000만원이 이렇게 갑니다. 1,000만원이 와요. 플러스 마이너스 세무조정 없다고요. 얘는 세금 내야 된다고요. 그리고 요 미수 수익은 몇 년 이내에 받아야 되느냐면 1년 이내에 받아야 되는 겁니다. 1년 이내에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언제 이 미수 수익은 언제 받을까요? 만기에 받겠죠, 그쵸? 만기에 수령을 하는 거죠. 만기가 3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그때 만기에 받으면 되는 거야. 근데 얘는 무조건 1년 이내에 받아내야 된다는 얘기야. 자, 어쨌든 원천인수 대상은 입금물산이 원천인수 대상이 아닌 것은 입금으로서 세무조정이 없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동그라미 2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법인이 이자 수익을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회계 처리한 경우 이게 미수 수익을 얘기하는 겁니다.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회계 처리한 경우 밑줄 치시고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회계한 경우 밑줄 치시고 이자 미수 수익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미수 수익 미수 수익을 의미하는 거다. 자, 동그라미 3번 장기 할부 판매는 무조건 인도 기준이에요. 장기 할부 판매 무조건 인도 기준입니다. 여러분 작업 진행률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한 거는 뭐죠? 장기 할부가 아니라 장기 용역입니다. 장기 용역. 3번이 틀렸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 할부 판매는 뭐라고요? 인도 기준이야. 장기 할부 판매는 인도 기준이고요. 장기 용역이 진행 기준입니다. 3번이 틀렸고 4번. 원칙적으로 제품 판매의 경우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 시기는 인도한 날이다. 맞습니다. 상품 제품은 인도한 날 입금과 송금으로 봐주는 거 맞아요. 옳지 않은 것은 3번. 자, 11번 문제를 보시면 법인세법상 수익적 지출이 대상이 되는 건 그렇습니다. 건물 또는 벽에 도장, 페인트 칠하는 거죠, 그쵸? 수익적 지출. 답은 1번이네요. 자산의 내용연수 연장을 위한 개조 비용이라든지 냉난방 장치 설치라든지 피난시설 설치 이런 것들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본적 지출. 자, 주식회사 3일은 1월 1일에 기회장치를 1억 원에 취득하였다. 회사는 세법상 감가상각 방법으로 정의법 내용연수는 몇 년? 5년 신고하였으며 잔존가치는 없다. 회사가 감가상각비로 1,800만 원을 계산을 했을 때 다음 상황에 따른 세무조정으로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첫 번째는 전기에 상각부인액이 얼마 있다고 나와 있어요? 300만 원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잠깐만 볼까요? 상황 1을 먼저 볼까요? 전기에 상각부인액이 300만 원이 있다는 얘기는 작년에 송금 불산익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얘가 300만 원이 있었다는 얘기죠. 소득처분은 유보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기에 상각부인액이 300만 원이 있었다라는 말은 작년에 송금불산이 당한 게 300만 원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요게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단기에 한도액이 얼마인데 단기에 감가상각비 한도액이 여러분 1억 원 나누기 내용연수 5년 한번 해볼까? 1억 원 나누기 내용연수 5년이면 얼마 나오죠? 2천만 원 나오죠? 단기에 한도액이 2천만 원이에요. 2천만 원. 근데 회사에서 얼마 했다고 그랬습니까? 1,800만 원 했어요. 그럼 많이 했니? 부족하게 했니? 부족하게 한 게 얼마 부족하게 했죠? 200만 원 부족하게 했어요. 원래 여기 잠깐만 고개 들어봅시다. 원래 부족하게 했을 때는 세무조정이 없는 거야. 원래 부족하게 했을 때는 세무조정이 없어요. 이거 상황 2를 먼저 잠깐만 볼게요. 상황 2는 전기 시임 부족액이 얼마 있었어요? 200만 원 있다고 나와 있죠. 전기에 부족액이 200만 원 있었대요. 그러면 부족액에 대해서는 송금산이 뭐 이런 게 전혀 없었다고요. 부인액만 송금불산이 있다는 거야. 부인액은 송금불산이 한도추가 300만 원을 의미하는 건데 전기에 부족액이 있었다는 얘기는 세무조정할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단기에 한도액이
단기 한도액이 2천만 원인데 회사에서 얼마 했다고 그랬어요? 회사에서 1,800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족액이 또 부족액이 생긴 거야. 또 부족액이 200만 원이 생겼어요. 자, 상황 3은 전기에 아무것도 없었죠. 삼각 부인액이나 전기 부족액이 없는 경우죠. 전기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전기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 한도액이 단기에 한도액이 얼마냐면 2천만 원이에요. 2천만 원인데 회사에서 얼마 했어요? 1,800을 했어요. 그래서 부족액이 얼마냐면 200만 원 생겼어요. 자, 상황 1, 2, 3번이 다 똑같은 거야. 한도액은 얼마인데? 2천만 원인데. 회사에서 얼마 했어? 1,800을 했어. 얼마 부족하게 했죠? 200만 원 부족했죠? 전기에 따라서 세무조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작년에 아무것도 없었죠, 그쵸? 아무것도 없었어요. 부족액이 생겼을 때 부족액은 송금 산입을 해주지 않습니다. 작년에 부족액이 생겼을 때 송금 산입 안 해준다고 그랬죠? 작년에 아무것도 없었던 거야. 작년에 역시 마찬가지로 올해 또 부족액이 생겼죠? 송금 산입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얘는 세무조정 없고 세무조정 없어요. 자, 얘는 작년에 부인액이 얼마 있었다고 그랬어요? 300. 그거의 의미가 작년에 송금불 산입이 300만 원 유보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 부족액에 대해서 올해는 송금 산입을 해줍니다. 전기, 감가, 상가비 300만 원 다 해주는 게 아니라 300만 원 중 얼마? 200만 원만 부족하게 한 거 200만 원만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세무 조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반대의 세무 조정을 해줘야 된다. 자, 한 번만 다시 작년에 아무것도 없었어. 올해 부족하게 200만 원 한 거 세무 조정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작년에 부족액 세무 조정 없었다고요. 올해 또 부족액 또 세무 조정 없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얘는 올해 부족하게 200만 원 한 거 작년에 송금불 산입한 게 300이 있으니까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이렇게 송금 산입 200만 원 마이너스 유보 세무조정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답이 되느냐면 1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1번. 또 칠판 써놓으실 분 잘 써놓으세요. 13번. 법인세법상 기부금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의 시가 플러스 마이너스 30%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저가 양도죠. 싸게 줬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우리가 기부금으로 봅니다. 이건 우리가 법인세법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의제기부금이라는 말을 쓰죠. 의제기부금. 꼭 이거 기부금이야 라고 해서 주는 거 아니라 하더라도 이렇게 자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아주 싼 값을 주면 뭘 가보겠다? 의제기부금으로 보겠다. 특례기부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걸 우리가 특례기부금이란 말 쓰는 거예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특례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하는 경우 이걸 우리가 현물기부금이란 말 씁니다. 현물기부했을 때는 장부금액으로 평가하는 거 맞습니다. 기부금은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이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가액을 우리가 기부금 이런 말 쓰는 거 맞고요. 기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미지급금으로 예상했을 때는 계상한 사업연도 기부금으로 본다. 틀렸습니다. 기부금은 접대비는 발생주의지만 기부금은 현금주의, 현금이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보는 겁니다. 현금이 지출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본다. 옳지 않은 것은 4번이에요. 14번. 자,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3일에 24기 기업 업무 추진비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세무조정으로 인한 송금불산의 총 금액은 얼마인가? 중소기업은 아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기업 업무 추진비 기본 한도는 1,200만원. 중소기업은 3,600. 얘는 1년 기준입니다. 1년 기준. 그래서 만약에 사업연도가 6개월이면 나누기 1을 해야 되는 거예요. 1년 기준. 자, 두 번째 추가 한도는
매출액 곱하기 적용률. 자, 문제에서 봤더니 기업 업무 추진비 지출액이 1,800만 원 나와 있어요. 위 금액 중 문화접대비 지출 금액은 없으며 건당 3만 원 초과. 기업 업무 추진비 중 법정 징빙을 수취하지 않은 업무 추진비가 2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매출액이 10억 나와 있고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는 없습니다. 기업 업무 추진비 한도액 계산할 때 수익금액 기준 한도 계산에 필요한 적용률은 여기서 수익금액이 매출액을 얘기하는 거야. 매출액 기준 한도 계산에 필요한 적용률은 100억 이하는 0.3%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여기 잠깐만 기본 한도는 중소기업이 아니니까 1200이죠. 매출액이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이 회사가 10억. 0.3% 10억에 0.3%면 300만 원 나오죠. 300만 원은 하면 10억에 0.3%면 300이에요. 는 하면 한도액이 얼마로 계산이 되느냐면 1,500입니다. 한도액은 1,500만 원. 한도액은 1,500만 원. 자, 여기 잠시만. 송금불산입 빼는 순서가 첫 번째가 송금불산입. 사적 경비예요. 사적 경비 없습니다. 얘는 상현대 여기에서는 없어요. 두 번째가 송금불산입 3만 원 초과. 3만 원 초과 카드 미사용이에요. 3만 원 초과 카드 미사용이 이 문제에서 200만 원이 있습니다. 기타 사회 유출. 3만 원 초과 카드 미사용이 이 문제에서 거기에 3만 원 초과인데 법적 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기업 업무 추진비가 200만 원이 있다고 나와 있죠? 200만 원 기타 사회 유출이고요. 세 번째가 송금불산입. 한도 초과액이에요. 한도 초과액. 여기 잠깐만 볼까? 기타 사회 유출. 얘 어떻게 구할까? 자, 지금 접대비 한도액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1,500이라고 그랬지? 여러분 여기 잠시만 구해줬잖아 한도액을. 기본 한도 1,200만 원에다가 추가 한도는 매출액 곱하기 적용률에 해서 두 개 뒤에서 접대비 한도액이 1,500만 원 나왔지? 그러니까 요거는 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요 기본 금액하고 한도액이 1,500인데 접대비로 지출한 금액이 얼마일까? 1,800. 아니야. 접대비로 지출한 금액은 1,800이 아니야. 1,800에서 이미 200만 원 송금불산입 당했죠? 여러분 여기 봐. 1,800에서 얘를 뺐어야 돼. 빼고 얘 빼고 그럼 얼마 나와죠? 1,600. 네, 요거 조심하라고요. 이렇게. 그래야 한도 추가가 나오지. 그래야 한도 추가가 1,500이 한도인데 얼마 지출했어요? 1,600. 한도 추가 얼마니? 100만 원 나오죠? 그치? 그래서 송금불산입 때는 토탈 금액은 얼마? 300만 원이 가게 되는 겁니다. 답은 3번이에요. 답은 3번. 이 순서를 저기 쉬운 것 같은데 암기가 안 되면은 풀 수가 없는 문제예요. 공식을. 기본 한도 1,200, 중소기업은 3,600, 1년 기준이고요. 두 번째는 매출액 곱하기 적용률이 추가 한도야. 300만 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송금불산입 때는 순서도 첫 번째 사적 경비 상여, 두 번째 3만 원 초과 카드 미사용 기타 사회 유출. 여기서 200만 원 있고요. 세 번째 한도 추가 구할 때는 한도액 1,500하고 지출액이 1,800이 아니라 이미 세무조정 당한 거 1번, 2번 빼야 돼. 1,600. 그래서 한도 추가는 100만 원이 나오는 겁니다. 다음 중 법인세법상 업무무관 자산 등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에 관련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지급이자 송금불산입하는 가지급금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말한다. 당연하죠.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유예기간 중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는 업무무관 부동산은 업무무관 자산에 해당하는 거죠. 업무무관 부동산은 당연히 업무무관 자산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2번이고요. 3번.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의 계산 시 지급이자는 선순위로 송금불산입된 금액을 제외한다.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계산 시 이거랑 똑같은 거야. 우리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순서가 여기 봐요.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순서가 어떻게 된다고 배웠을까? 첫 번째가 채, 두 번째가 기, 세 번째가 건, 네 번째가 채비건업이라고 했잖아요. 이 순서대로 다 쓸까? 채가 뭐예요? 채권자 불분명.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뭐지? 상여.
두 번째가 뭐예요? 비실명 채권이자. 비실명 채권이자. 얘도 뭘까요? 상여. 세 번째가 건설 자금이자. 얘는 뭘까요? 유보. 네 번째가 업무무관. 네 번째가 업무무관 자산이자. 업무무관 자산이자 뭘까요? 기타 사회 유출. 이거 계산할 때 여기 봐요. 업무무관 자산이자 계산할 때 앞에 거 다 빼고 나머지 거 갖고 계산해라 라는 얘기. 이거 기업 업무 추진비 한도 초과 계산할 때도 앞에 거 빼고 나머지 거 갖고 계산했지. 같은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업무무관 자산이자 계산할 때 채비 건 다 빼고 나머지 금액 갖고 계산을 해라. 그래서 동그라미 3번에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의 계산 시,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의 계산 시 지급이자는 선순위로 송금불산입된 금액을 제한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밑줄 쳐봐.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액.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액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 봐요. 채비건업 중에서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은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업무무관 자산이자. 이렇게 써보세요. 업무무관 자산이자. 업무무관 자산이자 라고 써보세요. 업무무관 자산이자. 업무무관 자산이자 계산 시 지급이자는 선순위로 송금불산입된 금액을 제외한다. 썼어요? 자, 동그라미 4번. 지급이자는 타인에게 자금을 차용하는 데 대응해서 지급되는 금융비용으로서 미지급이자는 포함하되 미경과이자는 제외한다. 미지급이자는 뭐예요? 경과된 이자. 밑줄 쳐주세요. 미지급이자, 경과이자. 경과이자는 포함하되 미경과이자는 차년도, 차기 이후 이자라고 써주시면 되죠. 미경과이자는 차기 이후 이자. 차기가 뭐야? 차기가 다음 연도죠. 다음 연도 이자는 들어가면 되는데 안 됩니다. 미지급 이자는 들어가되 미경과 이자는 제외한다. 미경과를 우리가 회계용어로 하면 뭐라고 하지? 선급비용이라고 하잖아요. 선급비용은 제외한다 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선급비용은 제외한다. 자, 16번 문제를 보시면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3일에 대손 충당금 관련된 자료이다. 이 자료를 이용해서 대손 충당금에 대한 세무조정 결과 자본과 적립금 조정명세에서 을에 기입하고자 할 때 빈칸에 들어갈 금액으로 짝지어진 것을 물었습니다. 여러분, 기억은 무조건 기초잔액이에요. 기억은 무조건 기초잔액입니다. 기초잔액이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800만원 나와 있죠? 그러면 기억은 무조건 800만원이 되는 거예요.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는 무조건 다음 연도에 없애버리는 거야. 그래서 기억은 800. 그럼 1번, 2번은 일단 나오시죠. 자, 그러면 니은의 증가금액은 어떻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냐면 증가금액은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액을 구해줘야 되는데 여기 보자. 대손 충당금 한도액은 세법상 채권 잔액 곱하기 1% 또는 대손 실적률 1% 또는 대손 실적률 중 큰 비율이에요. 자, 세법상 채권 잔액이 얼마라고 나와 있나 볼까요? 세법상 채권 잔액, 이거 쉬운 거 아니야? 세법상 채권 잔액은 디귿에 보시면은 세법상 설정 대상 채권 금액이 5억원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봐요. 얘가 5억이에요. 곱하기 1% 또는 대손 실적률 중 큰 비율이라고 그랬어요. 얘를 어떻게 계산을 해주면 되느냐면 여기 볼까? 대손 실적률은 대손금 시인액 나누기 기초, 다른 말로 전기말 채권 잔액입니다. 대손 실적률을 구하는 공식이에요. 대손 실적률은 대손금 시인액 나누기 기초, 즉 전기말 채권 잔액. 자, 거기 보시면 대손금 시인액이라는 게 있지 않을까? 단기 대손 처리액 중에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이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500만원 나와 있죠? 대손금 시인액이 500만원이에요. 대손금 시인액 500만원 나누기 기초, 즉 전기말 채권 잔액은 얼마라고 나와 있을까요? 거기 나와요. 안 미안해라. 대손 실증률이 몇 프로라고 나와 있어요?
얘가 안 나와 있어서 여기 봐요. 얘가 안 나와 있어서 어쨌든 계산한 게 3%라고 나와야지, 그치? 이렇게. 뭐 알고 있으면 돼요. 다른 문제에서 나오니까. 그래서 대손금 시인행 나누기 전기말 채권 잔액하면 대손 실적률이 나오는 거야. 그리고 여기 봐봐. 5억 곱하기 3% 하면 대손 충당금 한도액이 1,500만 원이에요. 대손 충당금 한도액은 1,500이고 얘랑 여기 봐요. 한도액과 단기 설정액을 비교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고 그랬어요. 얘는 기말 대손 충당금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기말 대손 충당금 잔액. 다른 거는 대부분이 단기 설정액하고 비교를 하는데 단기 설정액과 비교를 하는데 대손 충당금만큼은 단기 설정액이 아니라 기말 대손 충당금 잔액하고 비교를 한 겁니다. 얘가 어떻게 구해주면 되느냐면 여기 봐요. 얘는 기말 대손 충당금 잔액은 기초에 대손 충당금이 그래서 이게 쉬운 게 아니라고요. 기초에 대손 충당금이 얼마 있어요? 2천만 원 있죠? 2천만 원에서 대손 처리액이 얼마 있냐면 대손 처리액이 500만 원 있고요. 다시 단기 설정액이 얼마 있다고 나와 있어요? 추가 설정액이 700만 원 나와 있어요. 700만 원. 이렇게 해줘야지만 얘가 기말 채권 잔액이 되는 겁니다. 기초 대손 충당금에서 대손 처리액은 빼주시고 추가 설정액은 더해주시고 그러면 얼마 나올까요? 1,800만 원 나오죠, 그쵸? 아닌가? 2,200만 원 나오죠. 1,500에서 700만 원 더해주시면은 2,200. 그래서 기말 대손 충당금 잔액은 2,200. 그래 여러분 여기 봐봐. 한도가 얼마인데? 1,500인데 얼마 했어요? 2,200. 얼마 한도 추가됐어요? 700이 증가란에 가는 거예요. 증가란에. XXX가 700. 증가란 XXX가 700. 그래서 기말 잔액도 그대로 얼마 가는 거죠? 700. 왜? 기초는 없어졌잖아. 기초 800만 원은 감소에 800이라고 그랬지? 없어지는 거예요. 무조건 그렇게 없어지는 거고요. 이번에 대손 충당금 한도 추가된 게 700이라고 그랬어요. 걔가 증가란에 들어가서 니은의 기말 잔액도 그대로 얼마가 되느냐면 7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700만 원. 됐습니까? 답은 몇 번? 3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3번.